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입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 김우한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긴급 재난 안내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됐고요. 특히 오늘 큰 산불이 발생한 경남 밀양은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으니까요. 인근 주민과 입상객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회 프로파일링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소음 논란입니다.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보수단체와 회원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오늘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3개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 살인 협박, 집시법 위반, 이게 좀 정리가 언론 용어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한번 시위 현장음 들어보시죠. 네,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공개한 현장 영상 일부를 저희가 편집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도저히 저희들이 들을 수 없는 비속어도 있어서 비음 처리를 했고요. 김한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일단 뭐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대전제 하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이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예. 누군가들의 이제 감정적 배설구가 되고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하면 증폭 정치로 되는 게 이른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유튜브 상의 사이버레카라고 불리는 네. 유튜브 상에서 선정적인 어떤 동영상들을 통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는요? 발화자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향후에 집회 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효과가 초래될까 봐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두 분 걱정 많은 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등 공공기관이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시위 현장음 잠깐 듣기는 했는데요. 소음 자체와 그 언어의 수위가 대단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혹시 직접 이 현장 소음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양산을 다녀왔습니다. 네. 심각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네.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에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했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짓거리가 난무합니다.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을 정도이고요. 예. 시골 마을의 평온함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야말로 몇 시간 머물지 않았는데 하루 24시간을 그 동네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떨지 짐작조차 가지 않고요. 오죽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정도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의원님 이런 말씀 들으시겠지만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 또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또는 삶을 해칠 때는 그건 역시 표현의 자유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예. 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제가 다른 이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게 용인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협하는 것은 저는 행동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이고 과도한 언어폭력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삶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진행자님 집 바로 앞에서 누군가 매일 마이크를 잡고 밤낮없이 욕을 한다고 하면 진행자님은 위협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행위야말로 저는 당연히 민주주의 기본에 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현행 집시법 역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것이 명백한 행위라고 할 경우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히 평산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결국 이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지금 접했는데요. 네.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고소가 꼭 필요했다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계시는 평산마을 주민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평산마을에는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주민 50여 가구가 있습니다.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사시던 분이 난데없이 된소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을 누가 보장할 겁니까? 네. 그동안 경찰의 조치를 여러 차례 부탁하고 요청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이기 때문에 낮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리고 소음 기준이 충족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종의 눈치보기라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집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처럼 소음 기준을 운운하는 것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고 새 정부 집권 초라 정부 눈치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행자님 바로 앞에서 하루 종일 욕을 하는데 그게 큰 소리로 하든지 작은 소리로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정부 눈치를 본다는 말씀은 지금 그 시위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보수 시위자들이 정부의 지원이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까지 제가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양산 평산마을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를 받으신다면 응당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내리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거고요. 보고를 받고도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라면 정말 깊은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또는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초동 그 건물 앞에서 24시간 누군가 스피커 차를 싣고 와서 계속 욕을 한다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특별검사의 수사관 시절에 그 네. 집 자택 바로 앞에서 유사한 형태의 보수단체 시위, 협박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렸던 상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는 오늘 모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사저 앞에서 네. 집회를 한 것과 이렇게 유사하지 않냐.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냐라고 하던데요. 예. 기억해 보시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질렀던 일종의 범죄 혐의자였습니다. 그 범죄 혐의자를 구속 수사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과는 궤를 전혀 달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현 대통령이 특별검사 시절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때에 행해졌던 보수단체 시위를 말씀드렸던 건데요. 당시 보수단체 시위는 일시적이었던 거고요. 지금처럼 24시간 밤낮 없이 욕을 하는 시위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요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윤건영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소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트랙인데요. 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것은 전직 대통령 대상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자라는 거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검토 가능한 건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욕설이라든지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네. 이런 반이성적인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는지는 물론 충분한 사회적 공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우리는 5년 전에 평화로운 촛불 집회만으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심판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당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극찬했는데 그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인터뷰 김한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무제한적인 자유라는 것이 사실 사회적인 뭐 질서 안에서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의 시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진영화로 치닫는 정치가 결국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어떤 씨앗이라는 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이제 한쪽에서는 여기 와서 이걸 하니까 법으로 입법으로 제한하겠다. 또 뭐 대통령이 조치를 안 취하는 게 문제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진단을 내놓는 거가 오히려 이런 이제 극단적인 현장에 좀 또 다른 동력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또 동시에 드네요. 김주두 변호사도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이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실 좀 진영이 거꾸로 된 상태에서 많은 그렇죠. 최대한 이제 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예. 그 표현의 자유에서는 아까 윤관영 의원 지적하신 대로 혐오 표현에 관련해서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뭐 소위 진보적 진영의 학계나 뭐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네.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뭐 비속어 이제 욕설이 이제 주를 이루고 특정한 뭐 정책 뭐 개혁 입법이나 뭐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인신공격성에 좀 가까운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법적 조치를 한다면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처벌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그 이유만으로 집회 시위를 계속 제한할 근거는 현재는 없고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참 이거는 주체분들께서 거꾸로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 새 사저에 계속해서 앞에 뭔가 욕설을 하는 시위를 24시간 하고 있다면 네. 그걸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개별적인 모욕행위, 명예훼손행위 혹은 협박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하려면 행위자가 특정이 돼야 하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도심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광화문 시위나 여의도 시위 전문이라 뭐 어렵지만 양산에서는 영상이 그렇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이제 극렬하게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 그 부분을 법적으로 특정하는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도심의 대규모 집회에 비해서는 뭐 기술적으로는 훨씬 쉬울 텐데 네. 사실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윤관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가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될 정치적인 최소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그 앞에 모이는 분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하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최소한 그런 어떤 시그널을 분명하게 줘야 예. 이 상황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잡한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MBC 뉴스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10년 전 한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투여하는가 하면 그 환자가 숨지자 시신까지 내다버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감옥에 다녀온 이 의사가 다시 의사 면허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결정 어땠을까요?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환 기자, 한 네. 의사가 네. 약물을 불법 투여하고 네. 그래서 숨진 환자를 그 시신을 유기한 저는 이 사건 기억나거든요.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실어 나르는 네. 모습 찍힌 CCTV 맞습니다. 영상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고 그런데 이 의사가 네. 다시 면허를 발급받는다고요? 네, 이게 굉장히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엽기적인 일인데요. 네. 2012년도 7월의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인이 이제 수면장애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성 약품을 포함해서 여러 약물을 섞어서 이른바 이제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이제 의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지인이 호흡 정지로 숨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신을 한강공원에 유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근데 2014년도에 출소를 했습니다. 이 그 복역 기간도 너무 짧아요. 지금 이 행위에 비해서. 사실 그 당시에 살인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살인죄로는 기소가 안 됐. 네, 그러니까 이제 거죠? 이 그렇죠. 2014년도에 출소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는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면허 재발급 제한 기간이 지나니까 이 A 씨가 의사 면허를 다시 내달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정부는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근데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최근 법원이 너무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재발급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아니, 김준호 변호사, 네. 이게 반성한다고 내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게 뭐 그 뉴스나 시사 프로를 열심히 청취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익숙하신 얘기일 텐데 네. 사실 이제 변호사보다 더 센 게 의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와 관련된 뭐 전문직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경우에 면허를 박탈할 때 있어서 훨씬 제재 수준이 가장 약한 곳이 의사구 의료법입니다. 의료법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법에 있는데. 네네. 예. 그래서 그 의료법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재발급되려면 이제 3년이 도과를 해야 되고요. 네. 그건 항상 3년은 아니고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인데 예. 맥시멈 최대치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절차적으로 너무 설명이나 이런 제대로 건된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 좀 주목한 부분. 보건복지부에서요. 네네.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보니까 지금 이런저런 직업들을 전전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이런 거니까 이제 다시 의사로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아이고. 이런 두 가지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 네. 뭐 정책적인 입법 정책적인 문제는 사법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 법만 보고 뭐 판단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2심에서 그대로 이해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절차적 흠결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뭐 과실이랄까요? 이런 네. 부분은 분명해 보여서 재처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때 이 재처분의 사유가 또 그럼 적정한지 가지고 다시 다투는 그런 방식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설명드리면 2심 같은나 3심에서 내용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니까 네. 다시 판단해라. 그 거부 처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유를 정확히 설시해 가지고 만약 거부를 한다면 아하. 그때 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건 또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5696님께서 들으시다가 문자를 바로 보내주셨네요. 투약 과정의 잘못은 그렇다 쳐도 시신을 유기한 이상 이미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저버린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은 보건복지부에서 뚜렷한 설명 없이 그런 면허 취득, 회복에 대한 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된 설명을 다시 하는 재처분을 한다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건 뭐 항소심을 열어봐야 하는 네네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뭐 입법적인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김한 기자 이건 네. 계속 의료법 개정 필요성 얘기 나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에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고의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의사의 의료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직업적 전문성이기 때문에 네.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환자라든지 제3자가 이게 고의적인 잘못이다라는 걸 입증한다라는 건 거의 굉장히 뭐 누군가의 조력을 받더라도 어렵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다, 상황이 위급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방어가 되는 전문가니까요. 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범죄를 보면 아까 5696님이 문자 주셨지만 뭐 그래서 그 어떤 약물들을 투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는 거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네. 이 사람은 시신을 유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행위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또 본질적인 문제인데 문제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인데 사람의 시신을 유기한다는 건 그 의사로서의 본질이 훼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현행 법률상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사 면허와 관련된 거는 이 약물 투여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좀 다퉈지고 사실 그 너머의 행위는 의사 면허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서는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고 뭐 김준호 변호사님 계시지만 검사나 판사 뭐 판사는 좀 다릅니다만 검사나 변호사가 뭘 잘못했다 이거는 사실 다퉈집니다. 예. 최근의 분위기는 근데 의사가 뭘 잘못했다 이거를 다투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의 어렵다라는 점이 이 의료법의 문제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의사를 믿습니다. 의사분들의 헌신을 믿고요, 전문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다 내맡기잖아요. 네. 생명도. 이 극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의 행위를 처벌을 제대로 해야만 의사분들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환자들의 신뢰가 유지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아이템으로 가보죠. 김한 기자. 네. 검찰이 오미크론 감염 후에 허위 진술을 한 사람에게 실형을 구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던 인천의 한 교회 목사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교회 목사 아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도덕적 비난을 샀었는데 그랬죠. 이 아내에게 징역 8개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네. 이 여성이 이제 지난해 11월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 지인의 차를 타고 귀가를 했는데 네. 역학조사에서는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서 허위 진술한 혐의인데요. 네. 이때 이 허위 진술 때문에 굉장한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때가 막 오미크론이 막 전파되던 이제 초창기 무렵이었는데 네. 이 밀집 접촉자에서 제외된 지인이 격리 없이 외출을 했고 그게 이제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서 미추홀구가 인천시 미추홀구가 지난해 12월 이 여성을 방역 그 시세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이제 그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네. 이 여성은 이제 그날 당일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대답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반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네. 검찰의 구형은 그야말로 검찰이 판사에게 이렇게 형을 내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고 네. 실제로 판사가 선고를 그렇게 해야만 형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실형 그렇습니다. 내려질 가능성 클까요? 아주 높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에 가까운 점이 분명히 있고 네. 지금 이 그 방역 택시가 아니라 이 지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 지인의 그 배우자가 또 이제 교회에 예배에 나가면서 예. 4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지인이라는 사람의 차량을 이용했는데 그 지인이 접촉했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분이 자가 진단이나 정밀 진단 감염 대상 그 규제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기 역학조사 때문에 대상이 안 된 거죠. 네, 역학조사 예. 대상이 안 된 거여서 예.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보면 지금 오미크론은 그래도 조금 경미한 증세.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네. 판사님들께서 좀 그 부분을 아이고. 고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조심스럽지만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뭐 그 정도지 실형을 실제로 선고하기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한 기자, 네. 이 사건도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해열제 먹고 여행을 하다가 확진 판정 받은 사례. 네. 결국 제주도가 패소했다고요? 네, 이거 제주도가 여러 건 소송을 걸었었는데 그 네. 중에 한 건입니다. 2020년 6월 달에 제주 관광을 하고 19일 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 해열제를 먹으면서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제주도는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예.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여행 당시에 확진자를 접촉했다라는 사실을 몰랐고 네. 해열제는 일상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고의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제주도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을 했습니다. 아하. 김준우 변호사 역시 고의성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비슷한 그 강남 모녀 사건에서도 제주도에서 패소했는데 네. 이쯤 되면 이제 제주도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성실히 일을 잘 안 한 것인지 라는 고민도 들지만 사실 아하. 실제로 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좀처럼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사상 고의를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도 난감하니까 네. 항소는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네. 그래서 아마 이 경각심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제 이런 건데 네. 어쨌든 소송 당한 입장에서는 또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승소했으니까 소송 비용을 또 제주도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아하, 생각이 그런 들긴 문제가 합니다. 네. 당시에도 예. 제주도가 굉장히 강경하게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했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이게 네. 이제 소송이 성립되는 거냐부터. 근데 이제 어쨌든 당시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병에 제주도가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그렇죠. 그런 정치적 제스처로 소송을 했는데 저는 이게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뭔가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이런 풍토 좀 사라져야 된다 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되셨더라고요. 네. 네. 예.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되셨죠? 국토부 장관.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김호환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